여러분, 만약 당신의 아내가 요괴에게 납치되었다 돌아왔는데 10달 뒤 태어난 아이의 몸에 짐승의 흔적이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구출했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추악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남편의 광기, 그리고 침묵하는 아내. 오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질투와 그로 인해 파멸해가는 한 가족의 비극을 다룹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이 어떻게 저주로 변하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전설 극장. 안개라는 건 참 교활한 것이어서 사람의 눈을 가릴 뿐 아니라 진실까지 덮어버리는 법이지요. 신라시대 변방 어느 고을에 새로 부임한 최원님이 마주한 것도 그런 종류의 안개였습니다. 그는 강직한 선비였고 그의 아내는 눈부신 미색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는데 그건 존경 때문이 아니라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답니다. 아름다움이란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경외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탐욕의 대상으로도 만드는 양날의 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고을에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한 짐승도 아닌 금빛 털을 가진 괴물 말입니다. 금돼지굴이라 불리는 동굴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여인의 신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부임한 지 보름째 되던 밤, 부인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그녀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겁니다. 최원님은 미친 사람처럼 고을을 뒤졌지요. 횃불을 들고 어둠 속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댔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금돼지굴의 요괴가 데려갔을 터이니 포기하라고, 그곳에 들어간 여인은 돌아오지 못하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의 집착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최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아내가 입었던 치마에 빨간 실타래를 묵직하게 묶어 놓았고 그 실타래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그리고 금돼지굴이라 불리는 동굴 입구까지 도달했지요. 동굴 입구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썩은 과일과 짐승의 채취가 뒤섞인 구역질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를 품고서 말입니다. 동굴 안은 어둠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끈적했고 벽에서는 축축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마치 누군가의 침 흘리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쪽에서 은은한 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촛불도 아니고 햇살도 아닌 생물의 체온 같은 그 빛을 따라가자 거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그의 아내가 금빛 털로 뒤덮인 거대한 괴물 옆에 앉아 마치 시중을 들듯 무언가를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최원님의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었지요. 아내는 납치당한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그곳에 있는 것일까? 그 경계를 가르는 선은 너무나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황금돼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한 존재였습니다. 멧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크기는 소만했고 온몸을 뒤덮은 금빛 털은 마치 살아있는 비단처럼 일렁였지요.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그놈의 눈이었습니다.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고독과 탐욕을 사귄 늙은 남자의 눈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요괴라는 것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들, 그 결핍이 뒤틀려 괴물이 된 자들 말입니다. 황금돼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인간 여인을 탐한다는 건 결국 인간이 되고 싶다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역겨운 욕망입니까? 부인은 원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안도의 것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공포의 것인지 최원님은 알 수 없었지요. 부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황금돼지의 발치에 놓인 은쟁반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익힌 고기와 과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는데 그 정성스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지요. 납치당한 여인이 납치범에게 그토록 극진한 대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이미 길들여진 것일까요? 최원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독사처럼 꿈틀거렸습니다. 황금돼지는 원님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지만 묘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경전을 읽는 승려의 목소리처럼 듣는 이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원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지요. 그는 허리춤에 찬 칼을 뽑아들며 황금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부인이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이 남편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황금돼지를 걱정해서인지 최원님은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황금돼지의 목을 겨누는 순간 부인이 원님의 팔을 붙잡았지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괴물의 약점은 사슴가죽이라고, 사슴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묶으면 요괴의 힘이 빠진다고 말이지요. 최원님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했을까요? 아내가 어떻게 그런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요괴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길래 그토록 은밀한 약점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원님은 동굴 밖으로 나가 사슴가죽 끈을 구해왔고 그것으로 황금돼지를 결박했지요. 요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은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배신당한 남자의 통곡 같았습니다. 황금돼지를 처단한 뒤 최원님은 아내를 데리고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요괴를 무찌른 영웅이라며 최원님을 칭송했고 부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마음속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최원님은 밤마다 아내를 바라보며 끔찍한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그 동굴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당하지 않은 걸까? 아니,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강제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그녀도 어느 순간 그 괴물의 현혹에 넘어간 건 아닐까? 의심이라는 것은 참 잔인한 독입니다. 한번 스며들면 온몸을 썩게 만들지요. 최원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부패해 갔습니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 속에서 낯선 금빛을 발견하는 것 같았지요. 그건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그녀 안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황금돼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꿈.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이상하게도 남편의 목소리보다 더 위안이 되었던 겁니다. 깨어나면 그녀는 스스로를 혐오했지요. 어떻게 그런 괴물의 목소리에 위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게 논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포와 안도, 혐오와 동경,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지요. 자신의 몸속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꼈지요.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있던 시간이 얼마였던가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단 하룻밤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길었을 수도 있었지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인간의 뇌란 게 참 영리해서 감당할 수 없는 기억은 스스로 지워버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그 아이의 정체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었지요. 부인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최원님은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축하와 의심, 사랑과 증오, 그 모든 감정들이 한 남자의 심장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그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지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고 팔다리도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아이의 등 뒤, 어깨죽지 사이에 미세한 금빛 털이 돋아 있었던 겁니다. 촛불 아래서 보면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산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지요. 최원님이 아이를 보러 왔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인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부인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아이는 분명 당신의 자식이라고. 금빛 털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최원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중에 집을 나섰지요. 부인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산후의 허약한 몸으로는 남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깨울 만큼 처절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지요. 최원님은 마을 외곽, 숲이 시작되는 곳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아이를 눕히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고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영특해서 최원님은 소름이 돋았지요. 마치 이 아이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원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인에게는 아이가 숨을 거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날 밤 최원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환청이었지요. 아이는 울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는 그저 조용히 누워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라의 밤하늘은 참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버려진 갓난아기에게 무슨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인간의 잔혹함 앞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한낱 조롱에 불과한 법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려진 아이 주위로 까마귀들이 모여들었지요. 보통이라면 까마귀들은 죽은 것이나 죽어가는 것을 쪼아먹는 법인데 이 까마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펼쳐 아이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떨어진 나뭇잎들을 물어다가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여우도 나타났습니다. 노루도, 멧돼지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짐승도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둥글게 아이를 둘러싸고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마치 아이가 그들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도끼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나무꾼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신비로운 광경이었지요. 금빛 아침 햇살 아래 갓난아기가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에 돋아있던 금빛 털은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지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는 요괴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짐승들조차 경배하는 아이라니 보통 아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을의 원로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짐승들은 조용히 물러났지요.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말입니다. 원로는 아이를 최원님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문 앞에 이르자 부인이 뛰쳐나왔지요.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었다던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겁니다. 최원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린 아이가 짐승들의 보호를 받아 돌아왔다니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요괴의 농간인가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 이상 더 이상 아이를 거부할 수도 없었지요. 체면이라는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은 존재라면 함부로 대했다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는 최씨 집안의 자식으로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최원님의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줄 모습들이 그 의심을 끊임없이 증폭시킬 것이었으니까요. 부인은 아이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것인지, 두려움의 것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지요. 아이는 자라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떼었고 5살에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지요. 7살이 되자 직접 시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시구들이 어찌나 빼어나던지 마을의 선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신동이라 불렀고 최원님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졌지요. 하지만 정작 최원님 자신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비범할수록 그 비범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재능이 이 정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요괴의 피가 섞인 결과일까요? 밤마다 최원님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지요. 아이, 즉 치원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아무리 훌륭한 문장을 써도 아버지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치원을 끔찍이 사랑했고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장가 속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치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지했습니다. 자신이 뭔가 다르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등에 있는 금빛 털이 저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름이면 치원은 긴 옷을 입어 등을 가렸고 목욕할 때도 혼자서 했지요. 그 금빛 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흐려져 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출생의 비밀을 평생 각인시키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치원은 10살이 되던 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최원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었지요. 겉으로는 아들의 앞날을 위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황금돼지의 모습, 그리고 아내가 동굴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끔찍한 상상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치원은 아버지의 진심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짐을 쌌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요.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들에게 더 잔인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배가 떠나는 날, 치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을 느꼈지요. 저주받은 출생으로부터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지요. 어디를 가든 그의 등에는 금빛 털이 있었고 그 털은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테니까요. 당나라에서 치원은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조차 감탄할 정도였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까지 얻었지요. 신라 출신으로 당나라 조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대륙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영광이 클수록 내면의 공허도 커지는 법이지요. 치원은 밤마다 자신의 등을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금빛 털이 남아 있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촛불 아래서는 여전히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인가, 요괴인가? 최씨 집안의 아들인가, 황금돼지의 자식인가? 정체성이라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치원은 동료 문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괴담을, 등에 돋아있는 금빛 털을,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말이지요. 동료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치원이 등을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금빛 털은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동료는 다음 날 치원을 피하기 시작했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천재 치원의 등에는 요괴의 표식이 있다고, 그는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라고 말입니다. 치원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을 써도,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보여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지요. 저 자가 과연 인간일까? 하고 말입니다. 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신라에서도 그를 기다리는 건 냉대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원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야산 깊은 곳, 인적 없는 암자에 머물며 홀로 글을 쓰고 시를 지었지요. 그의 문장은 여전히 빼어났지만 이제 그걸 읽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그는
자신이 태어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땅바닥에 버려졌을 때 짐승들이 와서 자신을 지켜줬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었지요. 그때 차라리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이토록 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때는 죽지 못하고 살고 싶을 때는 죽음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치원은 평생을 그 아이러니 속에서 살았지요. 천재로 추앙받으면서도 괴물로 두려움을 샀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의 등에 새겨진 금빛 털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치원이 사라진 뒤 그에 대한 전설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했고 어떤 이는 짐승으로 변해 산속으로 사라졌다 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치원은 그저 조용히 사라졌고 그의 흔적은 빛바랜 시구 몇 편과 허물어진 암자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후대에 길이 전해졌지만 정작 그 문장을 쓴 이의 고통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천재의 업적은 찬양받지만 천재의 아픔은 외면받는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잔혹한 공정함이지요. 최원님은 죽기 직전 아들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전할 기회는 오지 않았지요. 치원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고 최원님은 그 후회를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 즉 치원의 어머니는 더 오래 살았지만 정신을 잃고 살았지요. 그녀는 치매 속에서 계속해서 황금돼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간병하던 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쩌면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동굴에서의 기억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사랑했는지,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그 둘 다였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 말입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금빛 털 한 움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온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이겠지요. 출생이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출생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고통의 원천이 될 뿐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과 의심한다는 것 사이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말입니다. 최원님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믿지 못했고 그 불신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지요. 부인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 무력함이 아들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치원은 천재였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그 소외가 그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지요. 결국 이 이야기 속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요괴는 죽었고 원님은 후회 속에 죽었고 부인은 광기 속에 죽었고 치원은 고독 속에 사라졌지요. 황금돼지의 금빛 털만이 세대를 넘어 남았는데 그게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끝내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사의 본질이 아닐까요?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사랑과 증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혼돈 속에서 각자의 답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지요. 마치 치원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씁쓸한 뒷마드로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